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그 CIF의 I 인슈어런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고,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매수인의 의무와 CIF 계약의 어떤 실무상의 문제, CIF 계약의 변형 이런 부분 간략하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해야 되는 가장 주요한 의무는 뭐 그것이 FOB든 CIF든 대금 지급입니다. 근데 CIF의 경우에는 상징 인도고 선적 서류, 선화증권이 중요하죠.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인도가 이게 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좀 별도로 진행된다는 느낌으로 생각해 보면, CIF는 FOB랑 좀 다르게, FOB는 말 그대로 매도인이 본선 선적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인도 의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매수인의 책임하에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물품에 대한 어떤 책임은, CIF도 FOB하고 동일하게 본선 선적이 이루어지면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는 FOB랑 똑같은데, 그 운송 계약 자체가, 그리고 선화증권을 통해서 발행되는 그 선화증권을 통한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FOB랑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징 인도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얘기하면 CIF의 매수인은 정상적인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선적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매매 계약이고, 물품의 인도가 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물품에 뭔가 하자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계약 위반이거나 뭐 계약 불이행이 되거나 뭐 해서 뭐 늦었지만 이미 매수인의 통제하에 넘어온 물건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수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선적 서류하고의 상한이다. 물품의 인도하고 관련되어지는 게 아니라 선적 서류하고의 상한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CIF 매수인은 좀 어떻게 보면 물품을 검사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실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게 계약상 정상적인 선적 서류가 제시되면 거기에 대한 상한으로, 서류에 대한 상한으로 대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물품을 검사하는 단계, 그러니까 도착항에서, 목적항이나 도착항에서 물품을 검사하기 이전에 대금 지급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매수인이,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CISG에서 공부할 때는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할 때까지 그 대금 지급을 안 할 수 있다, 물품의 검사의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어떻게 보면 물품 검사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규정상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계약의 실질이 그래요. CIF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매도인은 본선에서 선적을 하죠. 선적에서 해서 이미 선적하는 그 순간 매수인의 물건이에요. 매수인의 물건이 됐고, 이 물품의 그 FOB랑 CIF가 결국 다른 게, FOB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물품 인도하고의 상한으로 대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CIF의 경우에는 서류 상한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 지급과 대금 지급이 이렇게 동시 이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품이 이미 매수인의 책임하에 넘어왔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류가 정상적이기만 하면 서류에 대해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매수인이 사실 이미 선적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해서 검사하기도 전에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적항에 도착해서 매수인이 물건을 다 들여다 보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금 지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면 매도인은 결국에는 계속 선적 서류를 유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들고 매도인한테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 유보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돈 안 떼먹히려고. 물건을 먼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늦게 들어오니까 돈 안 떼이려고 선화증권을 가지고 소유권을 유보시키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물품 검사 해보겠어. 물품 검사할 때까지 돈 안 줘. 그러면 이게 이제 목적항에 도착해서 매수인이 그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까지 매도인이 계속 선화증권을 들고 소유권 유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선화증권이 물품은 이런 거죠. 매수인은 그러니까 매수인은 목적항에 도착한 화물을 검사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이 돈을 안 주니까 선화증권을 계속 쥐고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물품 검사할 수 있을까요? 검사할 수가 없죠. 왜? 선화증권이 없잖아요. 운송인은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한테만 물건을 내줘요. 목적항에 도착한 물건입니다. 물건을 매수인이 검사하겠대요. 그러면 운송인은 매수인한테 얘기를 하겠죠. 너 선화증권 있니?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선화증권을 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대금 지급은 안 하고 야 물품 검사하고 대금 지급할게. 일단 선화증권부터 줘봐. 될까요? 그럼 매도인이 선화증권으로 소유권을 왜 유보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CISG에서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때까지 대금 지급 뭐 유예하고 뭐 이렇게 그 내용들을 배웠죠. 물품 검사권, 매수인의 물품 검사의 권리를 배웠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무적인 이게 적용 단계에서 CIF를 적용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화증권이 없어. 매수인이 선화증권 아직 대금 지급을 안 해서 선화증권을 못 받았어. 근데 운송인한테 그래서 이거 내가 결국에는 대금 지급하면 나한테 선화증권이 생길 거니까 내가 미리 물건 검사해볼게. 그 사람이 정당한 선화증권의 소지권자인지 정당한 뭐 권리권자인지 운송인이 알게 뭐야. 선화증권 원본 내놓으라고 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고 실제로 적용해보면 FOB 때도 그랬지만 CIF 때도 그게 법리상 이론상으로 탁탁탁탁 맞아서 무역 실무가 이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 FOB면 FOB고 CIF면 CIF고 세상에 교과서에 있는 FOB대로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는 절대 없고요. 세상에 교과서대로 되는 CIF 거래도 절대 없어요. 네. 맞잖아.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13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하고 앞에 CISG 내용하고 좀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나중에 분명히 나한테 질문한다. 근데 생각을 해보라니까. 자,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선화증권을 들고 소유권을 유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돈 받으려고. 돈 떼이기 싫어서. 물건 보냈는데 돈 안 올까봐. 그래서 대금 지급, 뭐 신용장을 쓰든 주심을 쓰든 뭘 상관없어요. 한엄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으면 선화증권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자, 매수인 입장에서는 물품 검사를 해야 돼. 나는 물품 검사를 하기 전까지 돈 못 주겠어. 오케이, 좋아. 그러면 목적항에 화물이 도착했어. 매수인이 운송인한테 갑니다. 물건 검사할게. 운송인은 얘기를 하겠죠. 선화증권 있으세요? 선화증권 없는데?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선화증권을 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다시 얘기를 하겠죠.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치킨런을 하는 거예요. 바보 싸움 하는 거야. 끝도 없는 치킨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수인은 그냥 이게 물품 검사를 자기가 할 때까지 돈을 안 주겠다가 아니라 선적할 때 매도인한테 선적 서류로서 물품에 대한 검사나 품질 증명서를 요구하면 돼요. 자기가 직접 안 하면. 그걸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런 부분이고. 자,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물품 인도는 이미 선적하면서 이루어졌고, 이미 그 순간부터는 매수인의 책임이고, 매수인의 통제하에요. 뭐, 안 그렇지, 사실은. 예, 운송인의 통제하에 있지. 예, 왜냐하면 선화증권이 있으니까. 자, 근데, CIF는 물품 인도와 관련된 현실 인도가 아니라 서류 거래인 상징 인도예요.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 문제가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물품 검사와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물품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물품이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을 향해서 사기쳤어요. 잘못된 물건이 선적되어 있어요. 근데 선화증권은 완벽해. 서류는 완벽해. 사기꾼이 그렇죠. 사기꾼이 그럴듯한 말로 속이잖아요. 서류는 완벽한 서류예요. 문제 없어요. 계약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완벽한 퍼펙트한 서류예요. 근데 물품은 컨테이너 열면 애플 그 휴대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벽돌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데 매수인은 뭐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해야 됩니까? 서류에 대해서 서류의 상한으로 대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실제로 나중에 목적하게 도착해서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 아이폰이 안 나오고 벽돌이 나왔을 때 계약 내용과 불일치한 물건이 인도된 거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향해서 계약 불일치를 갖고 계약 위반이나 뭐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기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목적항에 도착해서 컨테이너를 여는 순간 매수인이 열받아서 매도인한테 연락하는 순간 매도인은 아마 연락 안 될 거예요. 그런 경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게 서류에 대해서 상징 인도를 한다는 그 의미에는 물품하고 상관없이 정상적인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그것이 한어음이나 뭐 신용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수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받고 한어음에 대해서 결제를 해줄 의무가 매수인한테는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선적 서류하고의 실제 선적 서류와 그 어떤 그 물건, 실제 선적된 물건과 서류의 어떤 괴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기의 어떤 문제를 매수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겠죠. 매수인이 항변할 수 있는 거야. 매도인은 이제 도망갔어. 연락 안 돼. 그러면 매수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운송인, 야, 운송인 네가 선화증권 발행했는데 네가 발행한 선화증권에는 아주 정상적인 물품 아이폰이 분명히 컨테이너에 적혀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벽돌이 들어있다. 이거 어떡할 거냐 라고 운송인을 향해서 항변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운송인은 뭐라 그랬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부지 약관 같은 걸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운송인은 이게 겉포장은 벽돌이, 안에는 벽돌인데 겉포장은 하얀색에 애플 로고가 찍혀있고 그럴듯해.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아이폰 같았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그 외관상의 문제를 살펴봤을 때 진짜 아이폰 같았다. 그래서 상자 몇 개 들어있다, 컨테이너 안에 몇 개 들어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자체가 FCL 화물이어가지고 송하인이 그 안에 내용을 적재하고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이 컨테이너 안에 아이폰이 몇 개 있다라는 사실을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얘기를 했고 운송인은 그 사실을 그대로 선화증권에 기재한 것밖에 없다 라고 자기를 보호하겠죠, 운송인.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 예. 그래서 이 서류의 일치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CIF가 서류 거래이기 때문에 서류의 일치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어떤 그 사기에 의한 실제 선적된 물품하고 다른 그런 물품이 선적이 되었고 그러한
물품 선적에 대해서 발행된 선화증권에 대해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했을 때 그 매수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런 어떤 현실적인 CIF의 제도적 맹점 같은 게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운송 중에도 물품이 멸실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정상적인 물품을 실었어. 그런 다음에 선화증 근데 이제 운송 그렇게 해서 진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뭔가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정말 검사했고 운송인도 정말 제대로 하긴 했어요. 그래서 선화증권이 제대로 나왔어. 그리고 그 선화증권에 대해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했어. 근데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났어. 목적항에 도착해서 물품 열어보니까 컨테이너 안에 아이폰이었던 것이 담겨져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화증권에 기재된 것과 실제 도착한 물품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거는 매도인의 잘못이 아니라 뭐다? 뭐 파손이 됐다거나 뭐 이렇게 된 경우, 아니면 뭐 중간에 뭐 어떤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서부터 탈취됐다든지 뺏겼다든지 뭐 도난 당했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경우는 매수인이 매도인을 향해서 야, 운송 도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매도인한테 책임지우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가 되고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 넘어가는 것은 목적항 도착 이후가 아니라 선적항이기 때문에 FOB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송 도중에 발생된 화물의 멸실 손상은 그 운송 구간에 대해서 아무리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했고 매도인이 운임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그 운송 도중에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보험이 필요하다. 네, 보험이 필요하다. 이거 그러니까 4번 문제, 그러니까 매도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들어가면 그거는 진짜 매도인 잡으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면 운송인은 부지약관으로 빠져나갈 거니까. 근데 이 5번 방갈로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보험이다.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 위험과 비용 부담. 매수인의 위험 부담은 FOB하고 똑같아요. FOB하고 CIF하고 매수인의 위험 부담은 똑같아요.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비용 부담이 다릅니다. 어떤 비용 부담이 달라요? FOB는 주 운송 구간의 운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해상 운송에 필요한 보험을 매수인의 돈으로 듭니다. 그게 FOB죠. 근데 FOB 설명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과서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매수인이 수입국에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계약 체결해주고 보험계약 체결해주고, 근데 뭐 한다? 보험이나 운송계약을 누구 부담으로, 누구의 부담으로? 매수인의 부담으로. 나는 일만 처리해준다. 이런 변형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CIF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근데 위험 부담은 FOB나 CIF나 똑같아요. 제가 아까 5번 방갈로 전 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의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자신의 인도 의무, 그러니까 본선 선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운송 중 멸실 손상은 당연히 매수인의 책임으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매수인은 당연히 그런 어떤 운송 도중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위험, 이런 것들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수인은 목적항 이후, 그러니까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한 그 비용 부담, 그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 매수인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적항이 아닌 목적항, 양육항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양육 비용, 그거에는 뭐 부선 운임도 있을 수 있고요, 워페지, 부두 사용료도 있을 수 있고요, 터미널 핸들링 차지 같은 부두 사용료, 그리고 터미널 사용료, 그리고 뭐 만약에 이게 LCL 컨테이너다, LCL 컨테이너라서 CFS에서 들어가서 이거를 배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CFS 차지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항 도착 이후에 발생되는 양육 비용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부분은 매수인의 비용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이제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CIF 계약의 어떤 실무상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F에서는 CIF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FOB의 경우처럼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커텀스 상의 CIF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변형되거나 아니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의무가 추가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지만.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CIF, 인커텀스 상의 CIF를 조금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했을 때 그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거래가 진행이 되었고 거래가 완료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없는 겁니다. CIF를 CIF대로 쓰지 않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CIF에 어떤 변형을 가했을 때 그 어떤 변형된 내용들이 뭐 당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거나 이 그 변경된 조건이나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의견 차이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해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돼서 문제가 삼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BL이 제공되지 않고 다른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 이게 그렇게 대체 대역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화물 인도 지시서 같은 서류들이 이야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물품에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권리증권에 대해서 선화증권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배웠잖아요. 네,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증권성이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CIF 계약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서류는 선적 서류는 당연히 선화증권인데 실무적으로 이 선화증권 대신에 당사자들이 뭐 화물인도 지시서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화물인도 지시서란 서류가 뭐냐라고 하는데 화물인도 지시서는 뭐냐면 그 운송인이나 창고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품을 보관하거나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그 소유권자 내지는 권리권자가 이 DO를 가지고 간 사람한테 물건을 내주세요라고 하는 일종의 인도 서류예요. 물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라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 짐을 누가 맡겨놨다라고 칩시다. 어딘가에 맡겨놨어요. 근데 내가 맡겨놓은 그 물건을 내 친구한테 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 물건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내 이름으로 뭔가 서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낸데 이 내 친구가 곧 갈 거거든. 내 친구한테 내 물건 좀 내줘. 뭐 이렇게 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게 화물 인도 지시서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화물 인도 지시서가 이 매도인이 매수인을 향해서 창고업자나 뭐 운송인에게 화물을 내어주라는 의미를 전달한다면 가능은 해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야. 하려면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BL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BL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L의 경우에는 BL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DO 같은 거를 화물인도 지시서를 위조하거나 뭐 아니면 사본 같은 걸 들고 왔을 때 운송인이 거절할 수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BL은 반드시 원본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되기 때문에 BL 짝퉁이라든지 BL 사본 들고 와서 깝치면 운송이 쫓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DO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지위라든지 뭐 매도인의 입장에서 대금 결제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유권을 유보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소유권 유보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애매합니다. 이 화물인도 지시서가. 예, 그래서 이게 쓰려면 쓸 수는 있는데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되는 게 DO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DO가 보통 이제 벌크 화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실무적으로 실행은 합니다만 좀 그래요. 그래서 뭐 딜리버리 오더에 대해서 영국의 간수법에서는 뭐 3가지 유형으로 발행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원래대로라고 하면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첫 번째 경우처럼 송하인이 선화증권을 잊고, 그러니까 선화증권이 안 쓰이는 게 아니죠. 선화증권이 있는데 이 뭐 선화증권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물품에 대한 권리권자죠. 그래서 그 권리권자가 정당하게 대금 지급을 한 매수인에게 물건을 내어주라고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운송인에게 지시, 오더, 딜리버리 오더를 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인데, 이게 또 뭐 여러 가지로 악용되거나 오용되거나 할 수가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위로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딜리버리 오더를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쓰긴 써요.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화물을 받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정해진 사람한테 화물을 내어주라고, 당연히 뭐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했거나 그래서 정당하게 물품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그 사람한테 물건을 내어주라고 매도인이나 물품의 소유권자가 운송인이나 창고 보관업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충분히 사용되어지고 있고 실무상으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그 선화증권의 대체 서류로 사용하려고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선화증권의 대체 서류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계속 강조했다시피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서류, 그 어떤 서류로서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나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DO가 쓰이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DO가 쓰이려면 선화증권이 발행되고 그 선화증권을 근거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DO가 사용되는 그런 경우는 가능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계약 관계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선화증권 대신에 선화증권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운송 계약을 매도인이 수출국에서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발행을 해주겠죠, 매도인한테. 근데 이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들고 있는데 매수인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 선화증권을. 근데 그 보내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 아니면 은행을 이용하거나 뭐 추심을 하거나 신용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대금 지급을 송금 방식으로 하기로 했어.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한어음이나 신용장이나 추심을 쓰지 않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대금을 바로 계좌이체해서 시켜줬어요.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물품을 다른 사람한테 팔 것도 아니고 매수인이 나한테 대금을 지급했고, 그러면 소유권을 유보시킬 이유도 없고 그냥 매수인이 물건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매수인이 알아서 물건 찾아가게끔 해주면 되죠. 난 돈 받았으니까. 돈을 받았는데 굳이 매도인이 소유권 유보랍시고 선화증권을 계속 들고 있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선화증권을 대신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대금을 송금으로 보내주면 매도인이 내가 운송인한테 얘기를 해서 굳이 선화증권 원본이 너한테 가지 않더라도 네가 목적항에 도착한 물건을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조치해 줄게. 이런 식으로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약정이 되고 계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선화증권은 발행된 계약이다. 그리고 대금 지급이나 소유권 유보나 이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없다. 그런 다음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뭐 물건을 판다거나
혹은 매수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자기가 구매한 물건을 다른 사람 제3자한테 넘기거나 뭐 유통시키거나 그럴 의도 없다. 예,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건 빼줘. 매수인한테. 예,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사용되는 게 BL을 근거로, BL을 베이스로 DO가 제시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DO를 바탕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제가 그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이렇게 DO가 BL에 근거해서 대금 지급이라든지 소유권 유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이 DO상에 지명된 자 매수인에게 뭐 화물 인도를 약속하는 형태로 발행이 되면 CIF의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많이 붙는 거죠. 유통을 안 시켜야 되는 거고 대금 지급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전제들이 가능했을 때 사용 되어야 되고 만약에 BL에 근거해서 DO가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DO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DO가 사용이 되는데 그게 BL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뭐 소유권 유보나 대금 지급이나 이런 문제 여부와 상관없이 BL 베이스의 DO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그러니까 이게 오더잖아요. 말 그대로 오더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오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권자는 매도인이나 물품에 대한 정당한 선화증권의 뭐 어떤 정당한 소지자인 것이고 그 오더를 받는 채무자는 운송인이나 뭐 창고 보관업자가 될 겁니다. 예, 근데 BL이라는 게 있다는 말은 BL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운송계약이 있으니까 그 운송계약의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됐을 것이고 그 채권 채무 관계에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발행된 선화증권을 통해서 선화증권의 베이스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주는 행위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DO가 발행되는 것이지 만약에 BL 베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딜리버리 오더야. 그러면 운송인이 그걸 따를 이유도 없고 BL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는 BL을 근거로 한 DO가 아니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운송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운송인에게 당연히 오더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운송인한테 뭐 물건 안 내놓느냐고 물건을 왜 안 주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소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BL을 근거로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제가 BL을 설명할 때 선화증권을 설명을 할 때 선화증권이 뭐라고 했어요? 운송계약서는 아니지만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얘긴즉슨 운송계약 그러니까 매도인이나 송화인과 운송인 간의 계약이 있고 이걸 통해서 물품이 실제 선적이 됐을 때 선적과 관련해서 선적 물품의 하나의 영수증 그리고 목적항에서의 화물 인도증으로서 선화증권이 발행되죠. 그러면 선화증권이 발행됐는데 이게 매도인이 들고 있다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거를 매수인한테 전달하면 되는데 그 전달이 이걸 전달 안 하고 BL 원본을 전달 안 하고 요 BL을 근거로 DO를 썼다라고 칩시다. 이건 가능하다는 거야. 이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쓰려면 조건이 많이 붙는다. 그 조건은 사실상 BL을 서렌더하는 경우와 거의 같은 것처럼 매수인이 대금 지급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을 한 경우에만 사용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아니라면 좀 여러 가지로 서류의 어떤 법적 지위라든지 아니면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한국에서는 이 DO가 선박 그 운송인한테도 물론 뭐 제시되어 줄 수가 있지만 창고 보관업자한테 많이 제시돼요.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한테 화물의 어떤 주인, 권리권자가 물건 받아가야 되는 수령자, 이 사람한테 물건을 빼주세요, 물건을 내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개념으로 이 화물 인도 지시서를 많이 씁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창고업자를 향해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DO는 근본적으로 앞서 우리가 영국에서 사용되는 그런 BL 베이스의 DO나 아니면 창고업자나 보관업자한테 제시되는 DO나, 모든 DO는 BL처럼 권리증권도 아니고 유통증권도 아니고 유가증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DO를 뭐 유통을 시킨다? DO에 뭐 반드시 원본이 제시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DO를 유통시킬 거면, DO를 유통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유통을 시킬 거면 물품에 대한 어떤 권리를 뭐 제3자에게 넘긴다거나 뭐 이렇게 사용이 할 거라면 BL을 넘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 이름으로 발행된 DO 말고 새로운 DO를 발행을 해서 제3의 권리권자한테 DO를 발행을 해주는 방식으로 유통을 해야 되는 것이지, DO 그 자체가 권리증권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권리증권 절대 아니에요. BL이 권리증권인 것이, BL을 베이스로 해서 나오는 하나의 뭐 편의를 위한 서류인 것이지, DO는 절대 DO가 BL을 대신할 수 없고 BL처럼 권리증권성이거나 유가증권성이거나 유통증권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으로 제약이 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래관계가 되게 오래됐어요. 거래관계가 오래됐고, 이게 이제 BL 원본을 취급하는 게 분실의 우려도 있고, 이 BL을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송화인이 발행을 받아서 이거를 매수인한테 전달해야 되는, 원본을 전달해야 되는 문제 있죠. 원본을 전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원본을 그렇게 전달했을 때 분실되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DO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괜히 그런 어떤 간행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도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FM이 있어요. F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필드 매뉴얼이죠. 원래대로라고 하면, 원래 FM대로라고 하면, 운송인으로부터 운송계약 체결하고, 실제로 배에 선적을 해서 1등 항해사로부터 메이트 리시프트를 받고, 메이트 리시프트를 들고 가가지고, 선사로부터 이걸 상한으로 BL을 발행받아서, 이 BL을 가지고 한어음을 첨부해서, 우리 하한어음 취결제도 있잖아요. 뭐 그것이 신용장이든 주심이든, 한어음을 은행을 통해서 매수인에게로 보내고, 아니면 한어음을 매입은행에 할인을 시켜가지고 뭐 어음 할인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대금을 받죠. 그리고 이 한어음과 BL이, 선화증권이 딸려가가지고 인질처럼 끌려가가지고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인이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가 되고, 그리고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로서 이 선화증권을 하나의 청구를 하는 거죠. 권리 청구를 하는 거죠. 운송인에게 물건 내놓아라. 그래서 운송인이 그 BL에 대한 상한으로 물건을 내놓고, 이게 FM이에요. 이게 FM.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무상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거래들이 이 FM대로 안 하고 BM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이 선화증권이 안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페이퍼리스로 운송계약 체결해. BL 그냥 뭐 어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BL 확인은 할 수 있어. 근데 종이 서류는 안 나와. 그러고 나서 그 BL을 이게 원본을 할 거면 그러면 오케이 원본을 달라고 하면 원본은 줘. 원본을 주는데 그러면 이거를 수출자 입장에서 매수인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한어음 쓰면 되잖아. 한어음 쓰려고 은행에 가. 근데 한어음을 쓰려면 신용장을 쓰거든 주심을 쓰든 한어음을 쓰든 결국엔 어음이잖아요.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은행이 공짜로 안 해줍니다. 신용장이든 주심이든 뭐 한어음 취급이든 수수료 떼가요. 그냥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송금하면 송금 수수료만 드는데 신용장을 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같은 게 많이 들거든요. 좀 그래.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선화증권을 은행 통해서 보내기 싫으면 그냥 그러면 뭐 페덱스나 UPS나 DHL로 매수인한테 바로 보내. 매수인이 물건 찾을 수 있게. 근데 그렇게 보냈을 때 선화증권 원본이 분실되면 혹은 매도인이 돈을 못 받았다면 아직 대금 회수가 안 된 상태라면 페덱스로 선화증권 원본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보낼 수 있을까요? 못 보내죠. 돈 떼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답답한 매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행 통해서 신용장 통해서 추심을 하거나 이러면 수수료가 많이 드니까 그냥 송금해 줄게. 그럼 날 믿고 페덱스로 보내. 뭐 그러면 이제 일단 돈 떼일 걱정은 사라지는데 페덱스로 보냈을 때 또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 중간에 분실되면 어떡할 거예요? 서류가 분실되면 어떡할 거예요? 물품은 갔는데. 근데 BL이란 게 원본이 있는데 원본을 운송인 입장에서 발행해 줬는데 페덱스로 BL 원본 보냈더니 사라졌는데요. 운송인님 BL 다시 발행해 주세요. 될까요? 안 되죠. 그럼 BL 원본이 2개 되는데. 그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BL 이거 내가 들고 유통 안 시켜야 되겠다. 안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매수인이 나한테 돈을 송금으로 싸줬고 매수인이 물건 찾아가야 되는데 운송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야, 내가 너랑 운송 계약을 체결했고 목적항까지 물건을 보냈는데 목적항에 가면 누가 물건 받으려고 할 거거든? 그냥 걔한테 물건 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내가 물건 보낸 사람이고 선화증권 나한테 있는데 그렇게 BM으로 쓰는 거야. 그렇게 BM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FOB를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론상의 FOB와 그리고 이론상의 CIF가 실무상의 FOB, 실무상의 CIF랑 정말 조금 그 미세한 어떤 절차라든지 미세한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편의성이든 아니면 뭐 실리적인 부분이든 뭐 이런 이유로 굉장히 많이 변형돼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국제무역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스트릭트하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CIF 계약에 있어서의 실무상의 문제는 아까 제가 뭐 얘기한 뭐 어떤 서류 거래인 것을 가정을 했을 때 발생되는 사기의 문제도 있지만 뭐 딜리버리 오더가 사용된다든지 그래서 사실 제가 선화증권 설명할 때 정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서렌더 BL이라는 게 있어요. 서렌더 BL 아마 상무론 시간에 선화증권 설명하면서 서렌더 BL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서렌더 BL의 경우에도 선화증권의 유통성이나 권리증권성을 쉽게 말해서 포기를 하고 그냥 원본 BL은 매도인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운송인한테 반납을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금을 그냥 송금하는 방식으로 주고 그냥 서렌 BL의 사본만으로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물건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인 거고 그렇게 서렌
서렌디드 BL의 그 사본이 목적항에서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물건을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서류인 것처럼 DO도 그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엔 딜리버리 오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와 서렌더 BL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L이 DO라는 대체 서류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 증권의 경우도 있어요. 보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슈런스 팔리시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포괄 예정 보험의 경우에는 이 그 서티피케이트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 서티피케이트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사실 UCP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CIF 계약을 체결할 때 충분히 논의해서 계약 내용으로 서티피케이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약 내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커버노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많아져서 복잡해지긴 하는데, 보험업자가 개별 보험 증권을 발행을 했거나 아니면 포괄 예정 보험의 개별 건으로 보험업자가 인증서를 서티피케이트를 했거나,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중개인이 발행하는 서류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발행 주체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험이 뭔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줬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운송 도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매수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거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인슈런스 팔리시이거나 아니면 포괄 예정 보험 증권의 서티피케이트다, 보험 증명서다, 그것만 가능하다. 보험업자가 아닌 브로커가 발행한 거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선 계약의 제공 문제가 있는데, 차터 파티라고 하는 건 제가 수업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전기선 운송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복을 빌리는 용선 계약에서 사용되는 것이 용선 계약서이고, 물론 용선 계약서를 바탕으로 누군가가 배를 빌려서 그걸 바탕으로 여기 있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다른 하주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선 계약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매수인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물품을 목적항에서 찾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지, 매도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 서류, 용선 계약서, 이런 것들이 매수인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UCP, 좀 쉽게 말하면 UCP 600에는 이 그냥 일반적인 선화증권과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그 용선 계약에 따라서 배를 빌리고 선복을 이용해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 즉 다시 말하면 배주인이 있고 배주인이 배를 빌렸고, 그러니까 배주인이 있고 배 빌린 사람이 있고, 이 배 빌린 사람이 운송 서비스를 하주에게 제공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거죠. 배 주인이 배 빌리는 사람한테 배를 빌렸을 때는 용선 계약서가 하나잖아요.
근데 그 배 빌려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운송 계약을 여러 개를 체결해서 운송 서비스를 여러 명한테 제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차터 파티, 즉 배를 빌리는 계약서는 하나고 차터 파티를 기본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발행되는 BL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 개별 BL, 그러니까 차터 파티 BL의 매수인한테 매수인이 이거에 분명 BL이긴 한데 운송인이 그냥 운송인이 아니고 배를 빌려서 나한테 재용선을 해주는 개념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차터 파티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모든 매수인한테 용선자가 자신이 원 선주와 계약을 체결한 차터 파티 용선 계약서를 제시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CIF 계약에서 매수인이 BL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이 정당하게 목적항에서 물품을 찾고 물품을 가져가고 뭐 대금 지급을 하고 대금 지급에 대한 어떤 상한으로서 서류를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터 파티 BL이라 할지라도 그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차터 파티 BL은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어떤 그 매수인에게 용선 계약서가 전달되어야 한다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되게 뭐 생각이나 견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갈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서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의 지위나 입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은행은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UCP 600에 그냥 일반 선화증권과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뭐 나눠놓고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 뭔가 되게 이상하거나 좀 특이하거나 별도의 그거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CIF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뭐 물건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문제니까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문제. 자, 이게 CIF가 선적지 조건이잖아요. 근데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발행되는 선적 서류와 보험 서류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는데 서류 제공 안 하고 그냥 물품을 그냥 선적지에서 넘기면 되는 문제 아니냐? 꼭 서류까지 넘겨야 되느냐? 서류 제공 없이 그냥 물건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매매 계약이니까. 그럼 굳이 CIF를 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뭔가 CIF 뒤에 목적항이 적혀 있으니까 그 목적항에서 뭔가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걸로 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 D 조건 써야죠. CIF 쓸 이유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CIF가 굉장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결국에는 이쪽에서 넌 이만큼에 난 이만큼에 넌 이만큼에 이렇게 치킨 런을 하다가 왜 이런 거죠? 한쪽은 100 한쪽은 50 했을 때 막 협상을 하다가 그럼 75 하듯이 중간값을 찾듯이 그렇게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타협을 하는 게 일종의 CIF 같은 개념이거든요. 물건을 내가 선적항에서 넘기는데 대신 운임하고 보험료 내가 내줄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그 운임과 보험과 관련된 뭐 서류를 제시를 안 한다든지 목적항에서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운임하고 보험료를 매도인이 대신 내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운임 후불로 해가지고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CIF인데 운임 후불 BL이 쓰인다. 그러면 그거는 CIF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CIF 이게 과연 CIF냐? 여러분들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CIF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BL을 운송인이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 선화증권을 그러니까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그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뭐 은행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송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서렌더 BL을 이용하든 그렇게 하고 운임 후불이다 그렇게 합의했다. 근데 매매 계약 조건 CIF다. 쓸 수는 있어요. 못 쓰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왜? 첫 시간에 얘기했죠. 당사자 자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CIF 계약을 그렇게 변형해서 쓰기로 했어. 합의했고 운임 후불이래.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CIF인데 운송 구간의 운임을 누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CIF가 아니죠. 근데 CIF래. 당사자들은 빡빡 우기는 거지. 이거 우리는 CIF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수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그런 방식의 형태의 계약, 그런 방식의 CIF 가능하냐라고 나한테 물으면 가능해요. 사실 가능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왜? 당사자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고 당사자들이 의사가 합치했고 그 당사자들의 합치된 견해로 그들이 국제 물품 매매를 진행을 했고 그 국제 물품 매매가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났다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그건 CIF,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CIF가 아닌 거지. 아무리 봐도. 근데 당사자들은 CIF라고 주장할 수 있어. CIF라고 계약서에 돼 있으니까.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계약서에 CIF인데 주 운송 구간의 해상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제 이제 혼돈이죠. 혼돈 파괴죠. 이제 색이 말이지.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엔 정말로.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국제상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이론적이고 교과서에 머물러 있고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그게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원칙이란 게 있잖아요. 원칙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 교과서에서 배우는 인커텀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형 이런 것들을 실무에서 실제로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무역학 개론이나 상무론 시간 때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때는 원칙을 배우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계약론까지 왔잖아요. 계약론 수업에 와서 제가 첫 시간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것들이 하나가 실제로 이거는 매도인과 매수인, 상인과 상인, 그러니까 국제 무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고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고 서로 다른 간섭하에 있는 사람들이 국제 물품 매매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프로토콜 내지는 룰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변형해서 사용하고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변칙으로 사용하고 가능하죠. 왜 안 되겠어요? 하지만 혹시 시험이나 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내용을 묻는다면, 사전적인 내용을 묻는다면, 변형되거나 변칙된 것이 아니라 정석적인 내용을 묻는다면 그런 방식의 운임 후불 BL, 운임 후불 방식의 CIF 이거는 말이 안 돼. 틀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하는 부분에 대한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우칠 수 있게끔 저는 한 학기 동안 강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역학 개론이나 상무론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의 3, 4학년이고 그런 수업들 이미 다 들어왔고 그런 수업들 끝에 지금 이제 계약론까지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계약 자치의 원칙,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변형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원칙과 변형, 원칙과 예외, 원칙과 변칙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 나머지 부분 그리고
불가항력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13일 날 마지막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